네, 안녕하세요. 서초구청에서 하는 더 진달래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이게 실시간 온라인 방송이라 저도 막상 준비를 하면서도 긴장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예. 아마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들어오셔서 계속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주제로 코로나 블루 시대 내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지금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서초구청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강연을 준비했는데 이 앞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신뢰가 가야지 여러분들도 강연을 들을 만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앞서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제 소개를 좀 드린다면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정신과 전공의까지 마쳤습니다. 레지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정신과 전공의를 하면서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에 대한 석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와서 전임의 과정을 했습니다. 전임의는 이제 펠로우라고 그러죠. 펠로우 과정을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로 정신신체의학, 정신종양학 이쪽을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정신종양학이 낯서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암 환자분들, 암 경험자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쪽에서 제가 이후에는 공부를 하고 역할을 좀 했고요. 서울대병원 산하의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라는 곳에 진료교수와 임상교수를 하다가 이제는 강남구에 있는 마인드랩 공간이라는 병원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조금은 짧지 않게 한 편이라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강연 자리를 마련해줘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조금 신뢰 있는 강연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하신가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순간 물음표가 찍히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난 건강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가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잠깐 머뭇거리신다면 그렇다 그러면 오늘 강의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의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1948년 이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안녕이라고 번역해야겠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한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체적인 거에 당연히 내과 외과 선생님들께서 담당을 하시겠죠. 하지만 정신적인 안녕, 사회적인 안녕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저 같은 정신과 의사의 한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물론 신체적인 건강은 이제 별도로 또 추구하셔야겠지만 전체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건강이 위협을 받는 거죠. 말도 못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대미문한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저희들이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막상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그리고 내가 역할해야 되는 사회적인 거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터널에 이제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출구에 대한 빛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정보의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반에는 다양한 보건과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도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거렸죠.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학적인 부분에서 과학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정보들 때문에 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었죠. 국경을 락다운 시켜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마스크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예. 마스크를 보건의료인만 써야 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CDC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마스크를 의료인만 써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즉 코로나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혼란에 빠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게 지금 백신이죠. 예. 물론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만 이 백신을 몇 살부터 안전하냐,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맞췄을 때 안전하냐, 그리고 이거를 교차 접종을 해도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든 혹은 SNS 상을 통해서든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많은 정보들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예. 오히려 더 불안해하죠. 예. 즉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너무 많은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끔 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죠. 당장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네. 거의 한 두 달 좀 안 되게 전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예. 그럼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백스에서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지연이 생기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설왕설래가 많죠.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더 심하다더라. 뭐 최근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심장 뭐 질환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저 역시도 이거 맞아도 되나? 이거 맞았다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죠. 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다 신뢰하려 그러면요, 이 정보도 있고 저 정보도 있고 이게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더 불안해져요. 그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거죠. 제가 선택한 정보는 이겁니다. 독일에 있는 메르켈 총리도 교차 접종을 했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그 다음에 모더나를 맞았대요. 예.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교차 접종을 해서 안전하다면,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의 불안은, 이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나의 불안은 다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는 위축 역시 코로나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죠. 예전 같으면은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술 한 잔도 기울이면서 수다도 떨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제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4명 이상은 뭐 4명을 넘어서서는 만나지도 못하고 10시 이후에는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죠. 물론 다음 주부터는 풀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좀 이걸 뚫어나가곤 있지만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제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이 위축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코로나 상황의 영향 때문에 겪게 되는 저희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그리고 코로나 레드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코로나 블루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고, 블랙은 우리가 거기서 더 넘어서서 절망과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 거, 레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뭐랄까요, 답답함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발해서 짜증과 화와 분노가 자꾸 방출되는 걸 코로나 레드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는 건강을 어떻게 해서든지 손 씻기와 방역과 마스크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죠. 그것과 관련된 팁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관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 레드인지 블루인지 블랙인지를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정서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상황이든 신체적인 상황이든 정서적인 상황이든 이런 상황들이 번아웃에 있는지, 우울이나 불안, 공황, 강박, 잠을 못 자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꼬리를 무는 것 자체가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의욕이, 우리의 활동량이 업앤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출렁거린다거나 혹은 밑으로 깔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신체적인 반응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죠.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만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를 긴장시키게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막 항진하게 되면요, 우리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나고 중심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몸이 뻐근하게 되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나 이명이나 어지러움 같은 것들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 공황 발작이라 그래서 패닉 어택, 공황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막 당장 응급실을 쫓아가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좀 뭔가 긴장해 있듯이 살아가는 상황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혹여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의욕저하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서적인 증상이요,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을 겪어가고 있죠. 이 코로나 상황이요, 만약에 나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못 견디겠죠. 그럼 이건 트라우마라고 할 겁니다. 어마무시한 트라우마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겪고 있지 않은데 나만 이 힘든 과정들을 겪어내야 되니까 이 고통이 2배, 3배, 4배, 5배가 돼요. 근데 나만 겪는 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겪고 있고 우리가 이걸 같이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서적인 부분이든 마음적인 부분이든 사회적인 부분이든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느끼지만 이게 나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인 역할이나 직업적인 역할에 지장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모두 다 느끼는 정도의 어려움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내가 당장 하루하루 나의 정서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직업적인 역할에도 손상을 주고 있다면 이건 정신적인 증상이다라고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치료적인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께 코로나 상황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노하우를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하우는 내가 정서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노하우는 내 불안을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거는 어찌됐건 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이기 때문에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에 대한 게 첫 번째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 불안의 요인을 내 내부에 있는 건지 내 외부에 있는 건지를 구분해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즉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나로 인한 거라면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치면 돼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 돼요. 하지만 남으로 인한 거라 그러면, 내 밖의 요인으로 인한 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스트레스 요인은 내가 머리 안으로 쥐고 있는다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상황도 급성이냐 만성이냐가 있을 겁니다. 급성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옛날부터 꾸준하게 지속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한테 필요한 불안인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불안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필요한 불안이라면 내가 끊임없이 머리 안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이라면 이건 내 머리 안에서 쥐고 있어 봤자 나만 괴롭죠.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불안의 영역은 끊임없이 내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내가 대처할 수 없는 불안이라면 계속 흘려보내려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불안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막연한 불안은요, 우리 머리 안에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자려고 누웠을 때 평소 생활하다가 생각하지 않았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내 머리 안에 떠오르게 되면 그게 계속 머리 안에서 생각이 쳇바퀴를 돌죠. 그러면서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머리 안에서의 생각은 많으면 많을수록 긍정으로 가기보다는 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머리 안에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극단적인 상황,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상황, 되게 드문 가능성의 상황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의 왜곡, 생각의 극단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꼬리를 물 때는 그 생각을 계속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때는 어찌됐건 그 상황을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표적인 게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주무실 때, 잠을 자려고 할 때의 상황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생각 자체가 자꾸 분산되려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제대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어지더라도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에 대한 가지치기를 딱딱딱딱 하면서 필요한 생각들로 내가 낮에는 이끌고 갈 수 있는데, 내 생각 자체가 약간 분산되려고 하는 방향, 잠을 자서 몽롱한 상황이 되려고 할 때는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생각이 적절한 가지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생각은 한쪽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누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누워서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괴로워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때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누워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깨서 침대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 나한테 필요한 집중할 거리를 찾으셔서 쓸데없는 생각을 몰아내셔야 돼요. 정 안 되면 책상 정리라도 하시고 간단한 소일거리라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쪽으로 내 생각의 집중을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민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불필요한 생각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생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 머리 생각 안으로 이 생각들이 끼어들죠. 침투하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버리려고 해도 자꾸 끼어드는 걸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마음 다스리기 두 번째 노하우가 우리의 생활 리듬을 회복하기입니다. 생각하고 생활 리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활 리듬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고 우리가 불규칙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침투적인 생각들에 우리는 더욱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먹고 그리고 자는 거죠.
우리 삶에 루틴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규칙을 잡아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먹는 것과 자는 거죠. 식이 활동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좀 정해서 시간대를 맞춰서 제대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시간 있을 때 챙겨 먹지 정도로 살고 계신가요? 먹기 위해 살고 있는지 살기 위해 먹고 있는지, 이런 고민이겠죠. 근데 그런 건 역시도 적어도 내가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정도는, 하루에 세 끼를 다 내가 시간을 맞춰서 먹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하루에 한 끼만큼은 시간을 딱 정해다 놓고 비교적 균형 잡힌 식사와 그리고 식사 이후에 차 한 잔까지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내 식사 생활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잡아주려고 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잠은요, 잠자는 시간에 맞추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잠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알람을 통해서 내가 깨는 시간을 맞추고 그때 반드시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 시간을 계속 맞추려고 하면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은 이게 또 잠자는 시간이 계속 뒤로 밀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깨는 시간을 고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항상 아침에 이 시간에는 일어나겠어 라는 거를 꾸준하게 지켜나가신다면 잠드는 거는 내가 깨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씩 맞춰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누워서 자꾸 보려고 하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죠. 밤 늦게까지 하는 게임,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거를 너무 늦게까지 본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의 규칙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그리고 나에게 자꾸 침투적으로 들어오는 생각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팁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량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리듬에 하나의 흐름들이 잡혀가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 운동이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나랑 가장 소중한 사람과 크게 다퉜다거나 내가 뭔가 아주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다거나, 그것 때문에 머리 안에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때 1시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잔다거나 내가 흠뻑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풀리시는 경험들을 모두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침투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중요한 건 잠을 잘 자는 습관과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근데 잠을 잘 자는 습관은 이 생각으로 인해서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운동은 다릅니다. 운동은 내가 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은 매주 중에 고정된 요일에 고정된 시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삶을 위해서는 내 삶에서의 깃발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깃발이 잡히게 되면 때에 따라서 내가 다른 늦게까지 뭐가 일이 있었던, 아니면은 술자리가 있었건, 내가 다른 걸 하다가 생활 리듬이 다소 불규칙적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내 삶의 깃발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 깃발을 기준으로 다시금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시간, 그거는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단순하게 정신적인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와 같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일 때,
격하게 우리 몸이 움직일 때는 우리 뇌에도 계속 자극이 돌아오면서 뇌에 고정돼 있는 고착돼 있는 신호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좌뇌와 우뇌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의 고착돼 있는 생각을 풀어주는 거죠. 고착돼 있는 생각이 불필요한 생각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로 꽂히려고 할 때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삶에 도움이 됩니다. 되게 불편한 전화를 해야 될 때 내가 단순히 그냥 앉아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걸으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내가 생각이 뭔가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서 뭔가 창조적인 무언가 방법을 도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지? 내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그냥 앉아서 하시기보다는 걸으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저희 롤모델이죠. 이시영 박사님은 소크라테스식 걷기라고 표현을 하세요. 내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뭔가 고민을 하는 거죠.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했을 때와 다른,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머리 안에 더 다양하게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자, 내 마음 다스리기 노하우의 세 번째는요,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데서 나올 거라고 항상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막상 우리는 아주 소소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요, 그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소소한 즐거움들에 흠뻑 빠져서 내 일상의 행복을 유지시켜 나갔던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일에 치이다 보니, 사람에 치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의 이 소소한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가 젊을 적에, 내가 어릴 적에 즐겨 듣던 노래, 그리고 내가 즐겨 읽던 소설책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작가들도 있을 거예요. 만화책을 열심히 보시기도 했죠.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은 젊은 친구들을 상관없이 나이가 있는 저 또래들도 만화를 다시 보려고 하는 열풍들이 있죠. 그 만화를 통해서 얻는 삶의 지혜 같은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봤던 만화와 요즘 내가 어릴 적에는 이런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것과 유사한 만화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죠. 요즘 뭐 김열의 칼날 같은 거 보잖아요. 넷플릭스의 하이큐 요즘 저는 보는데 그거 보면은 단순하게 애들 보는 만화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수집 많이 하셨죠. 우표 수집을 하기도 했고, 호텔의 카드를 수집하기도 한 적이 있고, 엽서를 수집하기도 했었죠. 조그만한 액세서리들을 모으기도 하고, 이게 막상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으면서 우리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절하게 하는 게임,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술자리는 우리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만들어주죠. 거창한 음식이 아니라 작은 음식을 집에서 내가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그리고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런 그러면 점심 식사 이후에 그래도 나만의 티타임을 가지려고 하는 거. 내가 마시는 차나 내가 마시는 커피라도 그냥 인스턴트 식품처럼 어디 가가지고 그냥 사다가 간단하게 사다가 정말 10분 15분 급하게 마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좋은 차와 좋은 커피,
이런 거를 때에 따라서 내가 직접 내려서 15분, 20분이라도 길지 않는 시간이라도 내가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결국 나를 위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남을 위해 살고 있는지, 조직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회를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내가 정말 지치려 할 때는 나를 위한 삶을 그래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투쟁을 해서 얻어내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의 환경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대인관계의 환경이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때에 따라서 나는 이 환경을 도망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계속 이 모든 걸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주겠죠. 그 나의 건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다거나 운동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건강 검진 놓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건강 검진을 마치 시험 치듯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저한테 오세요. 건강검진은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고 혹여나 안 좋은 게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2달 뒤에 건강검진을 예약해놨기 때문에 오늘부터 술 끊고 운동하고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해서 살 빼서 건강검진 가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니죠. 건강검진은 시험이 아니에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건강을 평소에 잘 챙기고 뭔가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죠. 내가 이거 시험처럼 자꾸 하게 되면 자꾸 미루게 돼요.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내가 되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치열하게 뭔가 프로젝트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위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기한 동안 우리 직장이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내가 피할 수 없이 버텨나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죠. 근데 그때 내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나를 위해서 이 하나의 선물은 좀 해주고 싶다. 그걸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해야 되는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장 요 몇 개월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내가 이걸 잘 마무리했을 때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삶에서 단기적인 버킷리스트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 그게 나를 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노하우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네 번째 노하우는 내 삶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아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 세 번째,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우리 삶에서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서만 생각을 이어나가게 되면 생각이 고착돼 버리고 이게 분산되지 못하고 나한테 계속 끊임없이 괴로움을 자극하는 생각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막상 그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누군가한테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이나 고착돼 있는 생각들이 반복되게 되면, 그걸 그 누구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풀리게 돼요. 물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나 스승, 선배, 후배, 가족. 여러분은 멘토나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절망에 빠져서 진짜
나오기 힘든 상황에 내 삶이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답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내 삶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나의 직업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고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하셨을 법한 나의 멘토나 롤 모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 가족에게 혹은 나의 사회적인 역할에 내 삶이 그냥 다 이렇게 엄습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나의 삶과 가족의 삶을 살짝 구분하는 것들도 필요하죠. 물론 떨어지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힘들어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린 모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소통하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내 동료, 선배, 스승, 멘토, 롤모델이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당장 내 주변에 믿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은 뭐 주변에 시군구청에서 연결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혹은 민간이나 혹은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 상담 심리센터들도 있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도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정신적인 분리수거라고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집안에 당연히 쓰레기가 쌓이죠. 그러면 그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고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너무 방치가 돼서 오래 쌓여 버리면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청소를 해야 될 때도 있죠.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쓰레기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게 너무 방치된 채 오래 쌓여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염려하시는 건 이런 거죠. 정신건강의학과 가면 약물 치료만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전문가에게 공감받고 같이 확인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내가 불필요한 생각에 이렇게 빠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때 그 쳇바퀴 도는 듯한 생각을 좀 풀어내게 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이 전래동화는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동화이기도 한데 외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이 전래동화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저쪽 중동이나 그리스 로마 쪽에 비슷한 전래동화가 있다고 하죠. 거기서는 이제 임금님 귀에 있는 당나귀 귀를 외치는 그 대나무 숲이 우물로 표현되어 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속의 응어리, 내 마음속의 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저 깊은 데 있는 나의 속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전래동화를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임금님의 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주인공인 모자 만드는 사람을 임금님이 불러다가 내 귀를 보여주면서 이 귀가 너무 부끄러우니 이 귀를 덮을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자 만드는 장수가 모자를 잘 만들어서 임금님에게 드립니다. 임금님이 쓰고는 아주 흡족해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모자 만드는 장수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혹시라도 나의 귀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했다가는 너도 죽고 너희 가족도 다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자 만드는 장수가 나와서 병에 걸려요.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 안에 털어놔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내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몸에 병이 생겨버립니다. 우리의 정신과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생기면 몸도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느니, 어차피 몸이 아파서 죽느니, 혹은 내가 이거 이야기하고 죽임을 당하느니 어차피 똑같으니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하고 죽자라고 하고 대나무 숲으로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를 외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자 장수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죽을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하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내 마음 안에 누군가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담아놓게 되면요, 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괴로운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내가 안전한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꼰대가 된 걸 되게 두려워하지만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팁은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주는 걸 겁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해주며 들어주고 소통하는 것.